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배당락일이었죠. 배당락 이슈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가 싶더니 양대 시장에서 개인들이 약 2조 5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돌아온 건지 돌아왔다면 오늘 매수 타이밍은 잘 잡은 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알차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의 영원한 젠틀맨이시죠.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뵙고 나면 내년에야 또 뵐 텐데 크리스마스 연휴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신정 이전에 좀 큰 이슈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보내셨어요, 위원님? 사실 그냥 집에 있었고요. 코로나19 네. 때문에 어디 가기는 좀 힘들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돌아다닐 수는 없고 연휴 다들 비슷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충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새해 이전에 또 우리 시장에 오늘이 배당락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제 흔들리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코스피 시장은 배당락 영향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배당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오늘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어제 오늘 보면 이 매수 매도의 주체에서 좀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제 배당 관련돼서 기관들의 대거 물량이 유입됐다가 오늘 썰물처럼 좀 빠져나갔다. 외국인들은 선물과 옵션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에 대한 해지와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일부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될 단기 물량을 제외하고는 좀 정중동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연말 이후 연초에 새로운 이제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개인과 기관들의 이 수급상의 막교환은 사실 개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지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배당락 마지막으로 잘 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11월 말에 MSCI 리밸런싱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오늘 이제 배당락까지 큰 고비는 어떻게 보면 다 넘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연말 연초는 큰 이슈 없이 시장의 본연의 흐름대로 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큰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배당락일 이슈도 좀 마무리가 됐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개인들이 덜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에 대한 자세한 체크와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저희 위원님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좀 더 궁금한 점들 여쭤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들어봤으면요. 본격적인 이슈를 다뤄봐야겠죠. 오늘 시장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새해를 앞두고 배당락일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배당락 후에 주목해야 할 업종과 섹터에 대해 위원님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됐다는 이야기에 오늘 관련 주가들이 움직였는데요.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락일에는 조금씩 주가가 흔들린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리는 장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배당락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버텨준 종목들도 있고 예상대로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배당락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좀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배당락 후에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좀 관리해야 되는 업종 쪽이 있다면 어딜까요, 위원님? 네, 역시 이제 배당락 위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종목들은 오늘 보시면은 아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뛰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IT 성장주 쪽으로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오늘 IT 성장주들 중에서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 보면 대부분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들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의 이제 매도가 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IT 성장주들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매도하는 가운데 특정 IT 섹터에는 매수가 몰렸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 배당락 관련돼 있는 길까지 좀 피해가고 이 배당락에 대한 부분이 끝나갈 때 좀 본격적으로 1분기 내년 1분기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시면 내년 1분기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로 나올지 거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백신 투약, 미국 대선 이후에 백신 투약까지 IT 성장주와 경기 확장주가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 배당락이 끝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들어올린 집중적으로 매수한 섹터는 역시 IT 성장주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IT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많이 수면 밑에 감춰져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오늘 자세히 좀 보시면 2차 전지나 5G나 MLCC나 IT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보시면 삼성 SDI가 7.5% 상승했고요. 네. 삼성전기도 5.6%, KMW도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각 섹터별 IT 성장주 섹터 내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IT 성장주를 분류할 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5G 혹은 뭐 MLCC, 반도체 이렇게 하면 그 섹터들이 전부 다 동시에 올랐는데 오늘 장의 특징을 보면 그 섹터 내에서 가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만 큰 폭으로 뛰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 오늘 삼성 SDI가 7.5% 급등을 하는데 LG화학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등 네. 이런 중 섹터별 내에서도 주도주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간에 주가가 일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내년 1분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들의 흐름을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강세적인 섹터로 분류했던 섹터들도 그 안에서 주도주와 비주도주가 나뉜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MSCI 리밸런싱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이 배당락까지 굵직굵직한 큰 이슈들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면 그 이후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오르고 삼성 HDI도 오르는 게 아니라 삼성 HDI는 8% 가까운 급등을 하는데 LG화학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금이 유입되는 종목과 유입되지 않는 종목 간의 주가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부분이고 아마도 이 부분은 내년 1분기에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기간의 대량의 매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IT 섹터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부분들 보시면은 그동안 좀 눌려졌던 5G, 2차 전지 일부 그리고 MLCC 그리고 PCB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살짝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마도 이 부분들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이 IT 성장주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IT 성장들이 한 템포 쉬어갈 때 조금 강세를 보였던 뭐 디스플레이나 가전 쪽을 좀 보시면은 주도주로 나섰다기보다는 그 공백 기관들의 수급의 공백을 조금 활용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IT 성장주 내 주도 섹터들은 2차 전지, 5G, MLCC,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이라는 게 외국인의 수급으로 오늘 여실히 좀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서 삼성 SDI나 LG화학이 움직이면 그 밑에 딸려있는 부품주나 소재, 장비주들이 결국에는 순환매 개념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섹터 대장주가 가면 그 밑에 딸려있는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오늘 잘 보시면은 선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몇 종목들만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내년 특히 유동성 장세 2기로 넘어가는 내년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전체적인 섹터 간의 순환매 혹은 섹터 내에서 전방 산업과 소재, 부품, 장비 쪽의 순환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 낭패를 좀 겪을 수 있고 철저하게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 수급이 혹은 기관의 액티브 자금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특히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섹터 내에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실적 위주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항상 내년도에는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아마도 내년에는 업종 간의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환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IT 성장주나 경기 확장주와 관련되어 있는 주도 섹터에서 좀 멀어져서 소외되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아마도 내년에 지수가 3,000을 넘어서 3,100, 200을 가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졌던 순환매 개념에서 빨리 좀 벗어나서 외국인의 수급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년 시장에 지수가 잘 간다는데 그럼 내가 갖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순서가 오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내년도에 지수에 걸맞는 그런 수익률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순환매만 수동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런 걸 기대하시고 조금 소외된 종목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강조드리는 게 오늘 이제 이번 주 3일 정도밖에 거래일수가 되지 않는데 벌써 네네. 이틀 지났잖아요. 내일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락이 오늘 끝나면서 오늘부터 해서 내일 그리고 연초 첫째 주까지 이어지는 요 기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수익률을 수익률을 위해서 좀 잡기보다는 포트를 내년에 충분히 주도 섹터 쪽으로 바꾸시는 주도 섹터 쪽으로 포트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 1월 초 첫째 주 기간 동안에는 수익률보다는 경기 확장주나 IT 성장주 쪽으로 주도 섹터 쪽으로 포트를 맞추는 작업을 한다.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주도 섹터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내년 1년 농사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은 좀 뼈아프시겠지만 그 뼈아픈 과정을 한번 겪으시면 적어도 내년 2분기, 3분기까지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연말과 연초장에는 좀 과감하게 주도 섹터로 좀 교체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과감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배당락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버텼다는 건 그만큼 내년 실적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던 섹터가 2차 전지 관련된 제조업체들이었는데 그중에서 삼성 SDI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SK이노베이션도 여러분도 오늘 2.8% 오른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삼성전기는 사실 제가 배터맨 시간에 추천을 한 10번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드렸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IT 성장주 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나 5G 같은 섹터 이미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걸 예상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제외하면 실적이 개별 종목으로 가장 개선되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MLCC라는 부분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5G나 전장 부품 쪽을 비롯해서 반도체 쪽으로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이 MLCC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와 관련된 레포트들을 보면 해외 레포트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6배에서 8배 이상 수요가 폭발될 것이다. 어떤 레포트는 14배 이상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성장의 가능성을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MLCC만 가지고 삼성전기를 계속 올 한 해 동안 얘기를 했는데 PCB가 이제 서서히 물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PCB는 어떻게 보면 이 기판과 관련된 부분은 반도체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있었는데 특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PCB가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MLCC라는 날개에 PCB라는 날개를 얻고 여기에 다시 카메라 모듈이라는 부분까지 더해지면 삼성전기는 지금 주가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IT 성장주 쪽에서 제가 계속해서 실적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계속해서 상승과 눌림을 반복하고 있지만 눌릴 때는 매도량이 작고 상승시킬 때는 매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전형적으로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롤링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지금 보시면 18만 원까지 오늘 거의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고점 징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보시면은 IT 성장주 쪽에서 꼭 한번 내년도에 집중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배트맨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기 지금 오늘도 굉장히 급등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조금 여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힌트로 삼으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배당락일 이후에 주가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년 배당락일 이후부터 연초까지는 보통 1월 효과라고 하죠. 1월 효과가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들 고민하시는 와중에 1월 평균 수익률을 보면 이 헬스케어 부분이 특히나 이제 많은 수익률을 안겨다 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오늘 이슈가 있었죠. 셀트리온 이슈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사용을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백신 이슈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1월 효과로 좀 톡톡히 앞으로도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일단 셀트리온 이슈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되면 분명히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상승 모멘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상승의 정도를 우리가 좀 가늠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주가는 지금 현재 오버슈팅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치료제인데 이 우리가 셀트리온 치료제를 잘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 치료제라도 나왔기 때문에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위치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주가를 논한다면 이런 오버슈팅이 조금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기업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서 정말로 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치료제가 실적에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혈장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용한 치료제이긴 하지만 분명한 한계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외국계 레포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이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임상 단계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비공식이지만 이 치료를 받았다 그렇죠.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효용성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치료 질환은 대부분 한 100명 중에 88명은 거의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도 많고 거의 한 90%가 치료 없이 낫는 단계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층이 높은 그런 층에서 이제 특수하게 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를 쓰게 되는데 이 혈장 치료제는 좀 안타깝게도 이 중증 치료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미 외국계 레포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폐까지 전이가 되고 나면 중증 환자로 보는데 결국 이 폐까지 전이되는 환자들한테 혈장 치료제 효과는 별로 없다. 요게 이제 대세적인 부분이고 물론 이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면 이제 경증 환자 치료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 환자는 코로나 환자는 거의 90%가 치료제 없이 낫습니다. 그럼 경증 환자에 투여할 기회는 좀 작고 중증 환자에 쓰기는 조금 모자라는 포지션이라면 이 약이 굉장히 유용한 약은 되겠지만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큼 많은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약이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징성은 굉장히 크지만
이게 실적으로 연결돼서 굉장히 셀트리온 계열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한번 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12월 달만 들어오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들썩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월 달에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연중 시초 1월 달에 지금 열리게 되는데 대부분 뭐 제약회사와 바이오 간의 거래장이다. 신약이나 혹은 신약 호구 물질, 뭐 바이오 임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수요와 계약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 주가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데 실제로 1월 달에 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까지는 굉장한 기대감을 받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적으면 한 10개 업체, 많으면 한 20개 업체 가까이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막상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제대로 된 계약이 체결하는 경우가 한 건 있거나 없거나 보통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약 성사율이 거의 5% 미만이라고 본다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열리면 대부분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 시점에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 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뉴스가 아마 모든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네. 1월 한 첫 주 정도까지 그 뉴스를 잘 옥석을 가리면서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매년 배당락일 이후에 마지막 배당락일 이후에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해서 1월 초까지 좀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 미리 좀 옥석가리기를 해두시면서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다가 궁금한 건데 연말부터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조금 더 앞서 나가서 2022년까지 전망을 좀 내다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 12월에 못 오른 종목들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좀 저평가받은 종목들이죠. 넷마블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혹시 넷마블이나 CJ 대한통운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이요?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만 네. 결국에는 이 실적의 한계성이라는 게 기대감과 실제로 나오는 부분은 좀 다르고 그 기대치가 수급으로 얼마만큼 연결되느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가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넷마블이나 대우조선해양 이제 너무나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대감이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어찌 보면 지금 1년, 2년째 기대감이 상존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실적으로 정확하게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은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어떻게 보면 호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라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실적으로 수급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은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조선업종에 대한 장밋빛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올해 9월 이후부터 수주량 1위를 지금 넘나들면서 중국 업체가 차별화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 이 부분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냐 부분은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네.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를 겪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가는 한 달, 두 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폭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삼성중공업이 수주량 1위로 올랐었는데 지금하고 이유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중국 업체들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국 업체에 대한 불량률 때문에 거부감, 발주를 한국으로 돌렸다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돌렸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장밋빛으로 갈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수주되는 선박들에 대한 종류를 좀 보시면 지금 최근에는 LNG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선 위주의 발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삼성중공업 쪽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네. 지금까지 수급에 큰 변화가 없다라면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스마트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실적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업종은 좀 다르지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슈 정리 여기서 하고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제약 바이오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 셀트리온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해주면서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뭐 키트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잡히는 하루였는데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들이 다들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장 제약 바이오주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위원님? 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흐름이 그렇게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대선 이후에 상당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흐름은 잠깐 반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혹은 백신과 연관되어 있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을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를 좀 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 쪽으로는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업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계속할 때도 외국인들 수급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급등했을 때도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 쪽에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고점을 찍고 미국 대선 이후에 하락하는 시기에 외국인들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에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동안 매도 쪽으로 일관하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어디를 샀을까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되는데 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던 부분을 보면 오늘 보시면 아마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 계열들이 큰 폭으로 올랐고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랐고 알테오존이라는 종목도 올랐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컸던 업종인데 그 상승폭이 컸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슈, 임상과 관련된 이슈, 여기에 이제 시즌과 같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장비와 관련된 소모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시즌처럼 실적이 나온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코로나19라는 이슈를 가지고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품이 많이 끼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폭락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의 상승은 이전의 상승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거품을 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라면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대형주인데 불과하고 4% 이상 올랐고요. 셀트리온 계열도 큰 폭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올랐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부분의 상승폭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테오존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알테오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죠. 이런 부분들 본다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이전에 어떻게 이슈로 테마성으로 올랐다라면 지금은 실적 위주로 외국인 수급 위주로 어느 정도 재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금 이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배당락 이후에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상당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접근하는 종목들은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대형 제약사,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 제약사 혹은 바이오 시밀러 계통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온다는 점.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그런 쪽에서 조금 수급을 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분 문제, 고평가 논란, 이후에 법적인 문제 나오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갈 수 있는 준비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계열들, 바이오 시밀러 계열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고 대형 제약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로나19 치료제가 주목을 받을 때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인데 항상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고 징크스일 수도 있는데 팬데믹이 들어온 해에는 제약회사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혹자가 얘기할 때는 팬데믹이 오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 질병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전에 팬데믹이 왔을 때 제약회사 실적들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 대형 제약회사들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한 자릿수대고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3%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실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올 3분기 정도부터 상당히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부 대형 제약사들도 실적 바닥론을 바탕으로 상승의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대형 제약사들 보면 신약에 대한 임상 단계가 아니라 출시 임박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은 이제 신약 출시가 거의 임박해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대형 제약사 중에서 실적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처럼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수급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등락이 심해서 올 초였죠. 올 초부터 관련된 종목들 좀 공략을 하셔서 크게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일단 제약 바이오주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고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관련 종목들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장 움직인 업종으로 제약 바이오주 꼽아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맞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캐파,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어 있는 캐파를 보시면 지금 증축되어 있는 공장들이 완전히 다 완공된다고 가정을 하면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원료 시장의 거의 55% 이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건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습이 삼성전자의 예전에 반도체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에서 이 반도체가 하나의 근간이 되는 쌀알이라면 이 바이오시밀러에서의 이 원료도 굉장히 제약품을 만들 수 있는 쌀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쌀과 같은 산업부의 가장 핵심 부분을 글로벌 시어가 50% 넘게 장악을 한다? 굉장히 크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관계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두 회사가 합쳐서 거의 글로벌 막강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아마도 바이오시밀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고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80만 원대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가치로만 고평가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미래 가치를 보신다면 언제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눌려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이야기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 안 하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종목도 여쭈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장 움직일 업종에 대해서도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거래일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내년 이제 시작하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섹터군들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 1월 준비가 다 끝났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께서 가장 먼저 보고 계신 업종이 있다면 어딜까요? 지금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은 이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IT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8, 9, 10월 조정 받을 때 못 샀으면 사실 지금 가격대 사기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5만 원대 못 샀는데 지금 거의 8만 원 붙어 있는 다 돼가는 가격에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그리고 경기 확장주 철강이나 기계, 화학, 운송 장비, 건설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이미 큰 폭으로 한번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중에 있는 이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재를 사려고 하니까 소비재는 아직 꿈틀거릴 정도지 주도 섹터 완전히 들어왔지는 않거든요. 이게 모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이 주도 섹터가 아닌데 주도 섹터로 교체하고 싶은데 뭘로 교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은 그런 분들한테 한 가지 대안을 드릴 수 있는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업종이 바로 이 운송 장비 업종입니다. 운송 장비 업종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한번 뛰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큰 폭으로 뛰긴 했지만 운송 장비 업종은 거의 지금 한 달여 정도로 기간 조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를 필두로 대부분 운송 장비 업종이 한 달여 정도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먼저 올랐기 때문에 먼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저는 이제 반역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8월, 9월, 10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주도 섹터들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조정을 받는 종목 섹터들이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 9, 10월 달에 IT 섹터 조정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을 뛰었고요. IT 섹터 중에서 삼성전기가 가장 먼저 조정에 들어갔는데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은 개인과 기관 간의 물량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굉장히 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외국인이 있고 여기 기관이 있으면 물량을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외국인이 중간에 서 있는데 외국인은 주고받는 물량을 쳐다보면서 사고 싶은 물량만 중간에 캐치하는 거죠. 캐치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유발하면서 사고 싶은 종목만 사 들어가는데 운송장비 업종은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송장비 업종이 왜 내년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은 2차 전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2차 전지가 우리가 섹터가 대부분의 올해 주도 섹터 중이었고 작년에 5G가 주도 섹터였다면 올해는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인데 가장 큰 이유가 전기차죠.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인데 워낙 2차 전지가 차지하는 포션이 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 단계에서 그 다음 주목을 받는 단계는 결국에는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이 수소차에 먼저 접근하면서 초반에 좀 실수를 겪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이 병이 약이 되는 형국이죠. 왜냐하면 수소차와 관련된 노하우와 전기차와 관련된 노하우를 어느 정도 접목시키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대차는 아마도 다음 차세대 전기차나 스마트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글로벌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소차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외국인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반사 이익으로 내년도에 실적이 큰 폭으로 뛸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은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모든 섹터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급락폭이 컸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항공보다도 자동차가 급락폭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셧다운 공포가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그걸 반증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때 가장 상승폭이 클 수 있다라는 역의관계로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항상 반영되는 논리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때 저는 자동차 업종에 상당한 주목을 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에 반증되는 부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수소차나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가 더해진다면 펀더멘탈과 이슈가 결합되는 하나의 업종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업종의 상승 파급력이 굉장히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과 거기에 맞춰지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운송장비 업종은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충분히 이 업종을 공략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한 달간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종목을 주도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갭이 벌어져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지금 한 달 정도 조정받고 있는 운송장비업종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뭔가 그 안에서 코스닥에서 옥석 같은 보석 같은 종목을 하나 찾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뭔가 지금 현재는 코스닥에서 남들이 모르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삼성 SDI를 사야 되는 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9월 달부터 강조를 드리는데 내년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운송 장비 업종에서 남들이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현대차를 사십시오. 가장 편안하게. 네. 그리고 현대차가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종목의 90%까지는 발맞춰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보셔야 되고 현대차의 우리가 좀 포인트는 코로나19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3세 경영 체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체질 개선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질 개선이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다행스럽다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우호적으로 보는 관점은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력 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차는 이 변화가 철저하게 주력 사업과 보완될 수 있거나 주력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갑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 3세 경영 체제 이후에 현대차가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부분이 아마 수소차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어깨를 한번 겨뤄볼 만한 하나의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년부터 좀 가지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자동차 부품이나 장비 소재 업체를 찾지 마시고 일단은 현대차를 포트에 넣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멀리서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좀 와닿는데요. 현대차 이번 2020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상승을 가파르게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현대차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 같은 경우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아직도 남아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 오늘 0.5%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19만 원 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현대차 계속 투자해도 될지 신규 진입 가능할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와 더불어서 2021년도에 좀 앞으로 어떤 키워드가 뜰까 이렇게 나온 기사들을 보면 당연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친환경에 관련된 이슈를 안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현대차도 관련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도 엮여 있지만 그 외에도 친환경 키워드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나 그런 쪽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의원님? 이 운송장비 업체와 제가 맞춰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저는 사실 그린 뉴딜 종목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신 것 대부분, 같더라고요. 네. 테마성이 짙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 저가 경쟁에서 굉장히 살아남는 회의적이다.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현대차 말씀드려서 사실 한 달 전에 추천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철강 쪽으로만 볼 수 있는 포커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철강이 철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생겼는데 현대제철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수소차,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는 수소와 관련돼 있는 생산, 달고 계시죠. 철강은 생산할 때 수소가 부스러워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소 연료로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소 충전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현대제철만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제가 강조드렸던 프레임. 결국에는 얼마만큼 경량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인데 현대차가 전략적으로 이 현대제철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제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아마 이 관련돼 있는 부분,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차와 함께 현대제철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배트맨 시간 통해서 현대제철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2만 원 선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힌트들 마켓 트렌드에서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내년엔 시장이 더 좋아진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똑똑한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신을 위한 한마디 2020년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이지환 위원님께서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내년 시장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 좀 가슴속에 새기고 가야 될까요? 네, 이제 오늘이 이런 말씀을 드린 마지막이고 이 코너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우리 대한민국 경기를 한번 믿어보자. 믿음을 가지고 좀 접근하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긍정적이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바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2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입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이게 역대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좀 회의적입니다.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 기간 매도 물량과 맡겨냈다라는 것은 거의 단기성 매수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단기성으로 유입된 물량들은 위쪽으로 상승폭이 조금만 크게 나오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하락폭이 조금만 나와도 대부분 청산되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치상 오늘 개인들이 진입한 위치상 봤을 때 이 부분을 과연 얼마나 오래 보유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인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샀거든요. 과연 여기 8만 원 근처에서 산 개인들이 얼마나 이 삼성전자를 오래 가지고 과연 10만 원, 12만 원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는 거고 그 기업의 가치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사는 건데 너무 우리가 단기 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우리 스스로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외국에서 보는 우리 삼성전자는 굉장히 대단한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는 이유를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배당량이 적다, 배당이 적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다 맞는 얘기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도 맞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 너무 믿음이 없지 않느냐, 자신감이 없지 않느냐, 우리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 글로벌의 평가는 상당히 커다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인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아니잖아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이전에 굉장히 우리 한 세대 전에 노력하셨던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3,000m, 4,000m 광산에 들어가서 남의 나라 광산에서 판 돈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만들고 중공업 단지 만들고 남의 나라 독일에 가서 파독되었던 우리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남의 나라 시체 닦아서 번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만들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피 흘려서 그 번 돈 달러로 고속도로 넣고 종합공업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 피와 땀으로 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지 않습니까? IMF 때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돌반지 팔아서 달러하고 바꿉니까?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조지 소로스가 태국의 바타를 공격한 다음에 한국의 원화를 다음 타겟으로 잡았는데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하는 걸 보고 포기했다는 일화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저는 진담 반이 더 크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끌고 왔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피땀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너무 우리나라 주식들이 저평가 받는 게 아닌가. 대만의 TSMC가 PER이 30배 갈 때 우리 삼성전자 14배밖에 안 됩니다. 대만의 TSMC보다 과연 삼성전자가 안 좋은 기업일까요? 지정학적으로 대만의 TSMC는 중국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안전한 기업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잘못을 외국인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 기업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런 유동성 장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유동성 장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 굴뚝 기업들이 5천 원, 만 원 하던 거를 그래도 지금 10만 원, 20만 원으로 올려놨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유동성이 나중에는 꺼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IT 기업이나 경기 확장관되는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을 몇 배씩 끌어올려 놓으면 그 종목들이 결국엔 나중에 주가 깔아앉더라도 어느 정도 제자리에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5천 원, 6천 원 하던 시절에 그래도 지금 10만 원, 20만 원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증시는 내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그 유동성의 과실의 열매를 항상 외국인들이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한번 가져와 보자.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올 한 해가 제 주식 인생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부분은 이전 팬데믹이 뭐 60년 전에 거의 왔기 때문에 제가 없었을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고 상당히 많은 우리 주식 투자가분들 고민하셨을 건데 올해 이 어려움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주동성의 힘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해로 만들어보자. 올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심야상담소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